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꽃이 먼저 알아. 한용운. 옛집을 떠나서 다른 시골에서 봄을 만났습니다. 꿈은 이따금 봄바람을 따라서 아득한 옛 터에 이릅니다. 지팡이는 푸르고 푸른 풀빛에 묻혀서 그림자와 서로 따릅니다. 길가에서 이름도 모르는 꽃을 보고서 행여 근심을 잊을까 하고 앉았습니다. 꽃송이에는 아침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아니한가 하였더니 나의 눈물이 떨어진 줄이야 꽃이 먼저 알았습니다. 만해 한용운님의 꽃이 먼저 알아 라는 시입니다. 봄이 온 것을 먼저 알아챈 것도 꽃이고 눈물이 떨어진 것을 먼저 알아챈 것도 꽃이었습니다. 꽃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 시절, 그 나라 잃은 그 시기, 한용운님은 우리의 광복을 봄으로 노래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나라 없던 그 시절 광복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건 누구였을까요? 지금 우리는 소중한 내 나라, 내 조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2012 여름 특선 추리 공포 시리즈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은 그 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추리작가협회에서 발행한 개간 미스터리 여름호에 실린 작품입니다. 최영진 작가의 김현증인데요. 이 최영진 작가는 1977년생이고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학원 강사와 논문 편집 일을 하다 문담무용으로 장르문학계에 데뷔했는데요. 장르문학 평론가들은 최영진 작가를 가리켜서 늘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는 성실한 작가라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 소개한 후에 최영진 작가 직접 만나볼게요.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2012 여름 특선 추리 공포 시리즈 제4탄 최영진 작가의 김현증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김현증 최영진. A는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체에서 나온 DNA가 본인의 것과 일치하는 등 계속해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TV에서는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다. 바로 국회의원인 A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뉴스였다. 요즘 저런 사건이 부쩍 늘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건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또 잠이 들어버린 나의 연인 때문이다. 나는 꼬박 이틀째 눈을 뜨지 않는 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상우 씨, 어떻게 꼬박 이틀째 잠을 자고 있어? 상우 씨가 내 앞에서 갑자기 잠이 든 게 3번째, 아니 4번째던가? 있지. 나 기면증이 있는 것 같아.
기면증이라면 갑자기 잠이 든다는 그거? 상우 씨, 걱정 마. 내가 늘 옆에 있다가 상우 씨 잠들면 안전한 곳으로 옮겨줄게. 그래도 다행인 건 용케 집에서만 쓰러져. 그러니까 사고 날 염려는 없는 거지. 그랬던 나는 정작 그가 처음 그 증세를 보였을 때 세상이 끝나기라도 할 것처럼 울었다. 어느 날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아서 걱정 반, 의심 반의 심정으로 그의 자취방에 찾아갔다. 그는 침대에 얌전히 누워 잠들어 있었다. 그때 베개 옆에 놓여있는 쪽지가 눈에 띄었다. 지아야, 갑자기 못 견디게 졸음이 밀려와서 혹시나 네가 걱정할까봐 글을 남긴다. 너무 걱정하지 마. 병원에 갈 필요도 없어. 한 사흘 정도 자면 멀쩡히 일어날 거야. 절대로 구급차 부르거나 하지 마. 절대. 그때서야 아, 이게 그가 말하던 기면증이구나 하고 느낌이 왔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미리 내게 전화를 하기도 했었다. 나야. 나 잠이 들 것 같아. 한 사흘쯤 자고 일어나면 되니까 연락 없어도 걱정 말고 병원에는 데려가면 안 돼. 알았지? 그런데 병원에 데려가지 말라고 하던 그의 당부를 어기고 말았다. 아니, 어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 상우 씨 이렇게 잠드는 거 이제 나도 만성이 됐나 봐. 별로 놀랍지도 않아. 이게 무슨 상처야? 오른쪽 눈 아래쪽엔 찢어지고 벌겋게 부올랐잖아. 상우 씨, 무슨 일이야? 어떻게 퍼렇게 멍까지 들었잖아. 어쩌지? 119. 나는 이례적으로 구급차를 불렀다. 행여 뇌출혈이라도 일어난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그의 상처는 단순한 타박상에 불과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오히려 그를 진찰한 의사는 긴 잠에 빠진 그의 증세에 큰 흥미를 보였다. 자, 환자분, 언제부터 이런 증세가 시작된 겁니까? 한 2년쯤 됐어요. 별일 없으니까 집에 가도 되죠? 야, 너? 잠깐만요. 환자분, 잠든 후에도 꼬박 2, 3일을 잠든다고 하셨죠? 몹시 흥미로운 증세입니다.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만 괜찮다면 몇 가지 검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워낙 특이한 케이스라서. 전 됐습니다. 에이. 야, 뭐해? 안 가? 가. 안녕히 계세요. 이 특이하고 이게 뭔가 있는데. 어? 상우 씨. 그러게 내가 구급차 같은 거 부르지 말랬잖아. 상우 씨, 왜 이렇게 화를 내? 상우 씨 화내는 거 처음 보니까 좀 무섭다. 난 그냥 무슨 일 있을까봐 그랬지. 화내서 미안해. 사람을 무슨 돌연변이 보듯이 하는 게 기분이 나빠서 그래. 혹시 나 잠든 사이에 검사를 했다거나 뭐 그러진 않았겠지? 아니, 안 했는데. 잘했다. 앞으로도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 가자. 국회의원 A씨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긴급 구속됐습니다. 국회의원 A씨는 오른쪽 눈 아래쪽이 찢어지고 벌겋게 부어올랐으며 심하게 멍이 든 상태입니다. 피해 여성이 반항을 하다가 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우 씨, 저 사람 뭐? 국회의원 저 아저씨 상처가 상우 씨하고 똑같은 자리네? 뭐냐, 너는 기분 나쁘게. 진짜. 빨리 가자니까. 왜 저렇게 화를 낼까? 그래,
화가 날 수도 있겠다. 상우 씨, 같이 가. 몇 개월이 흘렀다. 그 사이에 상우와 나의 관계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 마음이 그에게서 떠나기 시작했다. 사귄 기간이 3년이 다 돼가면서 권태기가 찾아온 것일 수도 있고 그냥 헤어질 때가 된 걸 수도 있다. 아무튼 확실한 건 한 번 싫어지기 시작하자 그의 모든 게 다르게 보인다는 거였다. 특히 괴로웠던 건 그의 유별난 정의감이었다. 상우는 올바르지 않은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참질 못했다. 아니, 저 꼬마가 저 파란 물단인데 무단횡단을 하네? 야! 너 죽을래? 죽고 싶어? 상우씨, 그만해. 꼬마잖아. 아니, 꼬마면 무단횡단 해도 된다 이거야? 저런 것들을 확 그냥, 그만해. 뭘 그렇게 노려봐? 저런 것들은 다 없애야 돼. 으이씨. 뭐야, 매번 이런 식이잖아. 처음엔 울고든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지나치니까 정신병자 같아. 신비스럽게 보였던 상우씨 얼굴은 늘 창백하고 긴 손가락도 소름 끼쳐. 나는 이별을 선언해야 하나 하고 한동안 고민했다. 그즘 나는 오빠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기까지 했다. 김지훈이라는 우리 대학 축구부 선수로 나보다 2살이 어렸다. 그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인 지연이와 사촌이었는데 내가 오빠에게 조금씩 넌덜머리를 내기 시작한 걸 눈치챈 지연이의 소개로 알게 됐다. 지훈과 데이트를 하던 중 벼랑간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왜 그냥 꺼? 무슨 전화야? 스팸 전화. 뭐 가입하라는 전화겠지. 자기야, 우리 이번 주말에 놀러 갈까? 동해? 아님 서해? 우리 찐하게 놀다 오자,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리 줘봐. 윤상호? 이거 누나 예전 남자친구 아니야? 맞아. 그냥 무시해버려. 이게 왜 이제 와서 전화질이야? 지훈아, 받지 마. 야, 전화하지 마. 너 며칠씩 잠만 쳐자는 괴상한 병 걸렸다는 그놈이지? 뭐? 내가 누구냐고? 나 지하 애인이다. 뭐라고? 무슨 헛소리야. 너 또 전화하면 그땐 확. 에이. 지훈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자기 뭐야. 지금 옛날 애인 편드는 거야? 그게 아니라 괜히 싸움 날까봐. 저렇게 질척거리는 놈은 확실하게 안 찝적대. 근데 상우 씨가 뭐래? 그놈 좀 사이코 아니야? 뭐라더라? 연인 있는 여자를 사귀는 건 올바르지 못하다고 벌을 받을 거라나? 연인이 있는 여자와 사귀는 거 올바르지 못해. 넌 벌 받을 거야. 근데 그놈 말하는 것도 착깔아서 기분이 좀 으스스하더라. 자기는 어쩌다 그런 놈하고 사귀었냐? 문득 입버릇처럼 그 말을 할 때 상우 오빠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어서 기이한 감각이 나를 휘감았다. 그것은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함이었다. 그날의 일은 곧 잊혔다. 가뜩이나 하루하루가 바빴다. 졸업을 앞둔 나는 연애하랴 구직 활동하랴 정신이 없었다.
며칠이 지나 세 군데 회사에서 면접을 본 후 지친 걸음으로 집으로 향할 때였다. 선미라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알고 지내긴 하지만 자주 연락할 정도로 친하진 않은 친구였다. 나는 어쩐지 그녀를 대하기가 거북할 때가 있었다. 뭔가 묘하게 안 맞는다고 느껴지는 부류의 사람이었다. 선미가 무슨 일로... 얘가 취직해서 자랑하려 전화했나? 아니면 결혼? 선미야. 어쩐 일이야? 지아야, 있잖아. 놀라지 말고 들어. 무슨 일인데? 지연이가 죽었어. 뭐? 뭐라고? 지아야, 괜찮아? 지연이가 왜? 이 일을 어떡하니? 어차피 알게 될 거니까 그냥 말할게. 그게 실은... 빨리 말해! 지연이가 왜 죽은 거야? 그게... 지윤이가... 지윤이? 지윤이가 뭐? 지윤이가 지연이를 죽였어. 지아야! 지아야! 여보세요? 지아야, 괜찮니? 오빠. 많이 힘들지? 내가 그쪽으로 갈게. 충격적인 사건 탓에 나는 많이 약해져 있었다. 그 틈을 오빠의 목소리가 파고 들어왔다. 내게 일방적으로 버림을 받고 6살이나 어린 나의 새 남자친구에게 험한 욕설을 듣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이런 사람을 왜 배신했을까? 나는 오빠 옆에서 간신히 충격을 추슬렀다. 지훈이에 관한 일은 뭐 하나 묻지도 않았다. 그게 의아하면서도 몹시 고마웠다. 선미한테 문자가... 지연이 49제야. 지연이 49주라고? 그럼 가봐야지. 상우씨, 나 지연이 49제 다녀올게. 나는 오빠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실로 오랜만에 집을 나섰다. 그 자리에서 선미를 만났다. 그녀는 어쩐지 굳은 얼굴로 내게 말했다. 지아야, 너 상우씨 다시 만난다는 게 사실이야? 변명 같지만 혼자 있기 무서워서. 아니, 널 비난하려는 게 아니야. 상우씨 일로 얘기해 줄 게 있어서. 뭔데? 좀 지난 일이긴 한데, 실은 지연이 죽기 전날 내가 지윤이랑 상우씨 만나는 거 우연히 봤거든? 뭐? 둘이 골목에서 막 싸우더라고. 아니, 싸운다기보다 지윤이가 상우씨 멱살을 잡고 일방적으로 흔들어대다가 팽개쳐버렸어. 아마 지윤이가 상우씨 찾아갔었나 봐. 너 때문에. 그래서? 지윤이는 그러고 가버리고 나는 어째하나 하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상우씨가 지윤이 뒤를 쫓아가더라. 뭐? 그냥 방향만 같은 거였는지도 몰라. 근데 상우씨 표정이 뭐랄까
심상치가 않더라고. 보는 내가 무서울 정도로 이건 분명히 지훈이 쫓아가는 거다 하고 느껴졌어.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건데 그 후에 차라리 상우 씨가 지훈이를 어떻게 했다는 뉴스가 떴으면 나는 이해가 갔을 거야. 아니면 그 반대든가. 근데 엉뚱하게도 다음날 지훈이가 지연이를... 겉으로는 상우 씨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로 보이지만 하필 그때라는 게 공교롭잖아? 하필 그때... 근데 선미 넌 거기 왜 있었어? 아니 그냥 지나가다... 그래, 지나가다가 봤어. 그냥 너한테 말해두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그 사람 상우 씨 뭔가 찜찜하고 소름 끼치지 않니? 그래, 하필 그때라 이거지. 선미가 한 말 중에 한 부분이 내게 벼락 같은 충격을 줬다. 그 충격은 예전에 느꼈지만 잊고 있었던 기이한 감각, 바로 상우 오빠가 입원했던 날에 내가 느낀 알 수 없는 기시감과 겹쳐졌다. 그리고 기시감의 정체가 떠올랐다. 국회의원, 저 아저씨 상처가 상우 씨하고 똑같은 자리네? 상우 씨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로 보이지만 하필 그때라는 게 공교롭잖아? 나는 내 방에 들어서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뒤적였다. 오빠와 헤어지면서부터 쓰지 않게 된 일기장이었다. 거기엔 오빠가 긴 잠에 빠져든 때가 정확히 적혀 있었다. 2007년 11월 24일. 오늘 아침에 오빠가 깨어났다. 말로만 듣던 오빠의 기면증을 처음으로 겪었다. 오빠가 잠든 건 이틀 전이다. 얘긴 들었지만 이틀이나 꼬박 잠들 줄은 생각도 못했다. 곧바로 인터넷 기사를 검색했다. 11월 22일 아니면 23일. 있었다. 2007년 11월 23일 탤런트 K군이 자택에서 칼에 찔린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칼에 남은 지문 등을 근거로 사라진 가정부 이모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범행 하루 만에 이모 씨가 붙잡혔습니다. 이모 씨는 자신은 그런 일을 한 기억이 없다, 정신이 들어보니 집에 돌아와 있었다는 주장을 거듭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있어. 그날 사건이 있었어. 2008년 5월 2일 오빠가 또 잠들었다. 이번에는 처음만큼 놀라진 않았지만 역시 좀 무서웠다. 2008년 5월 3일 LCD 패널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던 S전자 임원 장모 씨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던 형사 김모 씨에게 목을 졸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 형사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다, 기억이 없다, 잠깐 잠든 것 같은데 깨어나 보니 장모 씨가 죽어 있었다는 황당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17일 오빠가 잠이 들었다. 미리 전화를 줘서 지금 오빠의 잠든 모습을 지켜보는 중이다. 2009년 1월 18일 마약을 복용하고 난잡한 파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연예인 K양과 S양이 검찰 송치 전날 구치소에서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놀랍게도 함께 붙잡힌 L양입니다. L양은 K양과 S양이 잠든 사이에 두 사람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양은 자신 역시 잠에서 깨어나 보니 두 사람이 죽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외부의 출입이 차단된 구치소 안에서 벌어진 일이고 무엇보다 경찰서 내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의 화면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이 2010년 3월. 역시 오빠가 잠든 사이에 국회의원 A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내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다. 한두 번이라면 몰라도
이걸 과연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같이 오빠가 잠든 다음 날쯤에 벌어진 일들이었다. 죽은 사람들이 모두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고 범인들은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점도 일치했다. 또한 대부분 CCTV에 찍혀 명백한 증거를 남겼다. 마치 일부러 그러기라도 한 것처럼. 아니야. 상우 씨가 그럴 리가 없어. 상우 씨 만나서 직접 확인해 볼 거야. 그는 마침 부재 중이었다. 나는 그의 책상을 뒤져보았다. 마음속으로는 미친 짓이라고 외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오빠가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는 까닭에 온갖 기사의 스크랩 조각이 서랍 여기저기서 나왔다. 전부 다 문제 사건들과 관련된 자료들이야. 이건 기사를 오린 게 아니라 상우 씨가 직접 적은 쪽지. 김지연, 김지훈, 소개? 김지연, 화살표, 김지훈, 그리고 소개하고 물음표? 이게 뭐지? 분명 상우 씨의 긴 잠과 관련이 있어. 상우 씨가 잠을 잘 때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거야. 대체 상우 씨 정체는 뭘까? 뭐지? 지아 누나, 믿기 어렵겠지? 내가 한 짓 아니야. 집에 돌아와서 그냥 잤어. 근데 눈을 떠보니까 지연이 방인 거야. 내 손등에 상처? 몰라, 언제 생겼는지. 그날 잠을 잤는데 그 자식이 꿈에 나타났어. 누나, 전 애인 뭔가 있다고. 제가 아이돌 출신 엘량 맞아요.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건 다 함정이라고요. 꿈이요? 예, 맞아요. 이 사진 속 이 남자가 꿈에 나타났어. 이 남자 누구야? 이 남자가 범인이지? 그렇지? 날 조종한 거지? 엘량도 지훈이도 교도소에서 만난 피의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누군가에게 조정을 당했다는 것이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지연이는 내게 지훈이를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죽었을 것이다. 입을 찢은 건 그녀가 한 일에 대한 응징의 메시지가 분명했다. 지훈이는 또 어떤가? 겨우 사형을 면한다 해도 차디찬 감방 안에서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다. 국회의원 A가 이마 부근을 다쳤을 때 오빠도 같은 곳을 다쳤었다. 지훈이의 손등에도 지연이가 핥히었다는 상처가 나 있었다. 하지만 오빠의 손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익숙한 길을 걸어서 오빠가 자취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한때는 이 길을 걷는 게 마냥 즐거웠다. 그 일이 까마득한 옛날 같았다. 그가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아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상우 씨 손 다친 거야? 이 상처? 고양이 만지려다가 핥혀져가지고. 오다가 선미 만났어. 그랬어? 근데 선미가 이상한 얘기하더라. 예전에 지훈이가 상우 씨한테 찾아왔었다며. 그래? 그걸 봤나 보네.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뭐 별로 좋은 얘기도 아니고. 선미가 그러더라. 상우 씨가 지훈이를 미행했다던데. 왜? 집이라도 알아두려고 그랬어? 선미도 난 미행했대? 내가 지훈이라는 놈 따라간 것처럼? 선미는 둘이 싸우고 나서 오빠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 않으니까 잔뜩 화난 상태에서 지훈이를 따라가기에 혹시 지훈이랑 더 큰 싸움 날까봐 자기도 따라가 본 거래. 나 선미 걔 왜 그러지? 내 사실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전부터 가끔 날 따라다니곤 했거든. 괜히 친한 척 말도 붙이고. 뭐 네 친구라서 정중하게 대하긴 했지만 뭔가 다른 마음이 있는 분위기였어. 그래? 이젠 선미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겠다. 선미까지 피해 입으면 안 돼. 막아야 돼. 상우 씨. 지아 너 표정이 왜 그래? 이제 다 말해줘. 지훈이도 살인 자기가 한 일 아니래. 잠들었다가 깨어나 보니까 일이 터져 있었대. 너 또 지훈이 만났어? 혼란스러워서, 이상해서. 지훈이 손등에 상처 상우 씨랑 꼭 같아. 그게 뭐? 나 다 봤어. 상우 씨가 스크랩해놓은 기사들. 그 기사에 실린 사람들은 죄다 누군가를 죽이거나 자신이 죽었잖아. 그건 상우 씨와 관계 있잖아. 저기 야, 지아야,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 오해야. 난 그저 흥미로운 사건들이었기에 스크랩해둔 것뿐이야. 또 하필 내가 잠든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라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지도 못했고 그게 전부야. 지아야, 이러지 마. 다가오지 마. 상우 씨가 다 했잖아. 상우 씨가 다른 사람 조종한 거 맞잖아. 지아야, 왜 이래? 다가오지 말라고. 야, 지아야! 내가 향한 곳은 선미의 집이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내 방문에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잘 왔어, 지아야. 사실은 상우 씨하고 헤어지려고 하다가 좀 싸웠어. 숨을 곳이 없어서. 뭐? 상우 씨하고 헤어진다고? 그게 정말이야? 알았어. 생각 잘했다. 얼마든지 있어도 괜찮아. 선미의 집은 거실에 방 하나가 딸린 원룸 오피스텔이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을 먹자 밤이 깊었다. 나는 거실에서, 선미는 안방에서 각각 잠을 청했다. 나는 누운 채 잠을 안 자려고 노력했다. 잠이 들었다가는 꿈에 오빠가 나타나고 내게도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새벽 3시가 지나자 무섭게 졸음이 쏟아졌다. 이를 악물고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간신히 버티는데 벼랑간 선미의 방문이 천천히 열렸다. 선미가 왜... 자는 척해야지. 선미가 날 향해 다가오고 있어. 손에 뭔가 들었어. 송곳. 왜 이래? 너 안 자고 있었구나. 용케 피했네. 이리 와. 상우 씨지. 상우 씨 맞지? 무슨 소리야. 내가 상우 씨라니. 다 알아. 상우 씨가 다른 사람 꿈통에서 다른 사람 조종한다는 거. 생각보다 똑똑하네, 우리 지아. 정말 상우 씨가 한 거야? 이미 알고 온 거잖아. 지금까지 그 사건들과 나와의 연관성을 눈치챈 사람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역시
누군가와 필요 이상으로 가까워지는 거 위험한 일이었어. 대체 왜 그랬어? 왜? 죽거나 파멸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괴물이야. 그래서 안 자고 나를 기다렸던 건가? 확인해보려고? 사무신 괴물이야. 저리 가! 그래, 괴물이지. 난 누군가의 몸을 차지하면 그 사람의 기억을 읽을 수 있거든. 보니까 선미란 애가 나를 짝사랑하고 있었네. 네가 나랑 헤어지고 여기 온 게 기뻐서 견딜 수 없나 보더라. 웃기지 마. 선미는 오빠가 무섭고 소름 끼친다고 했어. 말이야, 뭔들 못해. 박지야, 너는 내가 처음으로 사랑한 여자였어. 그런데 다른 남자와 놀아나서 나를 능멸한 걸로도 모자라 내 정체를 까발리려 들어? 봐주는 것도 더 이상은 한계야. 쓸데없이 파고들지만 않았어도. 왜? 선미의 몸을 빌려서 날 죽이려고? 이제껏 저지른 일들처럼? 그래, 이거야말로 완전 범죄지. 내가 처음으로 내 힘을 깨달은 건 6살 때였어. 매일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와 그 스트레스를 나에게 푸는 엄마. 한 번은 엄마한테 하도 맞아서 숨이 멎을 뻔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유체이탈 비슷한 경험을 한 거야. 사무씨, 그러지 마. 안 돼. 유체이탈로 사람을 죽일 순 없어. 아버지의 기억을 읽은 나는 이런 추악한 인간이 내 아버지였다는 사실에 토할 뻔했어. 도박, 술, 여자, 나와 엄마를 귀찮아하다 못해 증오하는 마음. 그건 다음날 밤에 들어가 본 엄마도 별로 다르지 않았어. 둘 다 서로를 증오하고 나를 지겨워하고 있었지. 대체 너 누구야? 선민이? 상우씨? 선미도 가족들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너 정말 선민이? 상우씨 좋아해서 이런 거야? 내가 누굴까? 몰라.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조종해서 살인을 해? 이건 안 돼. 멈춰야 돼. 이제 내 정체를 다 알았으니까 넌 죽어야 돼. 이리 와, 박지야. 박지야, 죽여버리겠어. 안 돼. 이마에 피. 지야, 너는 나! 밖에 나오자마자 택시를 잡아타고 오빠의 집으로 향했다. 문이 잠겨 있었다. 오래전 그가 복사해준 열쇠로 잠긴 문을 따고 들어갔다. 그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화로운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이마, 정확히 선미가 피 흘리는 자리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 경찰이죠. 빨리 와주세요. 여기 살인범이 있어요. 빨리요. 나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상우와 선미 모두 구속되었다. 살인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받을 것이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다. 나 역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아버지의 기억을 읽은 나는 이런 추악한 인간이 내 아버지였다는 사실에 토할 뻔했어. 도박, 술, 여자, 나와 엄마를 귀찮아하다 못해 증오하는 마음. 그건 다음날 밤에 들어가 본 엄마도 별로 다르지 않았어. 둘 다 서로를 증오하고 나를 지겨워하고 있었지. 과연 그것은 상우의 말인가, 선미의 말인가? 만약 그게 선미의 말이라면 상우 씨는 괴물이 아니라 내 의심이 빚어낸 가련한 희생자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자취방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던 그의 모습이 생생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혼란은 그렇게 점점 괴로움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때 당직 경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그의 이마에서도 피가 번지고 있었다. 상우와 선미가 다쳤던 부위다. 경찰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씩 웃어 보였다. 왜? 괴로워? 마지막에 반전이 숨어 있었네요. 그렇다면 상우가 경찰에게 옮겨간 걸까요? 자, 김현증의 최영진 작가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현증이라는 작품 저희가 만나봤는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혼란을 주시면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선미의 몸을 빌어서 선미를 조정하고 있는 상우인지 아니면 선미인지 그때 순간에 약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유체 이탈하는 범인 누군가요? 상우죠? 예, 범인은 상우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선미가 정신이 좀 이상해서 네. 걔가 벌인 일처럼 착각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상우가 이제 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서 상우가 범인인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고 해서, 끝에 이제 읽는 분들이 고민이 좀 되게 하려고 그렇게 쓴 건데, 근데 이제 분량이 단편이다 보니까 좀 구성이 좀 호소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더 헷갈리게 할 수 있었는데 더 헷갈리게 하신다고요? 보면 상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헷갈렸어요. 왜냐면은 선미가 알고 보니 상우를 진짜 짝사랑했다더라. 네. 그 구절을 딱 접하는 순간 어머나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경찰이 이렇게 막 피가 흥건해진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러면 상우인가? 끝까지 정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김현증 작품에도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사전 한번 보니까, 그러니까 밤에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갑자기 이유 없이 졸리고 무기력감을 느끼는 증세, 갑작스러운 졸음, 무기력증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잠이 들어서 착각과 환각에 빠지거나 수면 마비, 졸도, 발작 이런 것들이 수반되기도 한다. 이런 게 김현증이다라고 하는데, 상우가 얘기하는 거는 좀 김현증이 상우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증상은 확실히 달라요. 네. 그 김현증은 원래 병이잖아요. 네. 신경정신과 질환인데요. 그 비교적 희귀병 중에서는 좀 많이 알려진 그런 네. 편이고, 그 아이다호란 영화에서 제일 처음 유명해졌는데요. 그게 좀 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소재로 삼기에 좋아서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상우가 타인한테 들어간 사이에 원래 자기 몸에서는 이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육체가 그 상태대로 유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깊이 잠든 것처럼 가사 상태 같이 빠지지 않을까 해서 그 잠드는 듯한 그런 상태가 김현증하고 흡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김현증이라고 쓴 거예요. 공포 추리 소설을 통해서도 분명히 독자들에게 던지는 어떤 메시지, 어떤 의미 있을 텐데, 이 김현증이란 작품을 통해서는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셨나요? 일단 제일 큰 목적은 무섭게 하는 거고요. 네. 호러 소설이니까 무섭게 하는 거고, 이제 발단이 있었어요. 발단이 예전에 주로 자기 경험이 많이 변화가 돼서 쓰게 되는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되게 좋은 사람으로 알려진 선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서 실체를 알게 됐는데 되게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진 거하고는 되게 많이 다른 그런 사람이어서 사람은 얼마든지 이제 자기 안에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을 처음 그때 받았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누구나 안에 괴물을 한 마리씩 키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안에 억누르고 있는 그런 어둠이나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와 관련된 얘기를 쓰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상우처럼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내가 정의를 행한다 이런 생각으로 힘을 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람이 되게 어떤 독선적인 생각으로 정의를 행한다고 착각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트러블이나 비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쓰게 됐습니다. 네. 작가 소개를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그 최영진 작가를 늘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는 성실한 작가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뭐 저희가 이렇게 막 수식어를 만든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작가를 소개하는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어떤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작품을 집필을 하세요? 예, 아마 제가 유명한 작가가 아니라서 좋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 겸손의 말씀. 제가 이제 시작은 판타지로 해서 지금 이 김현증처럼 호러도 썼고 그다음에 뭐 SF도 썼고 되게 여러 가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것도 테마 소설 같은 그런 종류고 해서 물론 이제 한 분야에서 정말 꾸준히 오래 이제 하셔서 대성하는 분들도 진짜 훌륭한 분들인데 저는 이제 요즘에는 하이브리드적인 그런 요소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다른 형태로 뭐 영화나 재탄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고 김현증 마지막에 경찰 그 씬을 넣은 것도 좀 공포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은 게 떠오르게 하려고 네. 시각적인 요소를 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또 맨날 막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여러 가지 두서없는 생각들을 하다가 확 떠올라서 쓰는 편이라서 아마 장르를 가리지 않고 막 잡식성으로 쓰다 보니까 저런 소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퇴마와 관련된 작품 집필 중이시라고 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네. 또 계획하고 계신 작품들, 앞으로 집필하실 작품들 저희 프로그램에서 또 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최영진 작가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증의 최영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2012 여름 특선 추리 공포 시리즈 제4탄 최영진 작가의 김현증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 이강호, 효과 안익수, 윤미원, 김기평, 기술 김남희, 극본 서현희, 제작 김은비,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